대도시의 모든 빨간 신호등은 평균 운전자에게 1년에 18시간을 빼앗습니다. 이것은 설계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신호등은 자동차에게 언제 움직이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은 도시가 두 개의 경쟁하는 차량 흐름이 하루 24시간 내내 모퉁이에 사람이 서 있지 않아도 같은 아스팔트 도로를 어떻게 나눠 쓸지 알려줍니다. 깜빡이는 빨간색과 초록색 아래에서 작동하는 이 메커니즘은 인터넷보다 오래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묘하며 겉보기보다 훨씬 더 정치적입니다. 기본 단위는 사이클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신호 단계, 즉 주도로의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그리고 교차로의 초록불까지 한번 완전히 순환하는 데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60초에서 120초 사이가 걸립니다. 그 사이클 안에서 각 방향은 스플릿, 즉 전체 초록불 시간 중 자기 몫을 받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주도로는 사이클의 6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적은 이면도로는 20%를 받습니다. 이런 분배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엔지니어가 차량 통행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계산해서 교차로 모서리에 설치된 컨트롤러 캐비닛에 프로그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빨간불에서 기다릴 때마다 누군가가 스위치를 켜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사이클에서 자신의 신호가 올 때까지 마치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공유 프린터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등이 고정된 타이머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 대의 차량이 있든 상관없이 매일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실 아직도 그렇게 작동하는 신호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 가정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고정된 일정으로 작동하는 신호등조차도 하나의 설정에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신호 계획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용, 낮 시간용, 심야 시간용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시계에 맞춰 이들 사이를 전환합니다. 도시는 이미 시간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지난주 화요일에 반응하는지입니다. 현대 신호등의 진짜 차이는 신호등 기둥에 달린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신호등이 실제로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감지하고 그 수요를 파악해 실제 데이터에 따라 녹색 신호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신호등은 미리 정해진 회의와 같습니다. 차가 300대가 오든 세대가 오든 똑같은 안건으로 진행됩니다. 수요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등은 대화와 같습니다. 신호등은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압력 패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앞바퀴 아래 아스팔트에 묻혀있는 철사 코일입니다. 그 철사는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며 도로 표면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동차, 즉 본질적으로 커다란 금속 덩어리가 그 코일 위를 지나가면 자기장이 왜곡됩니다. 컨트롤러는 이러한 자기장 왜곡을 차량의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공항보안 검색대의 금속 탐지기와 정확히 같은 원리이지만 여러분이 수천 번 지나쳤으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도로에 묻혀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이것을 유도르프 감지기라고 하며 도시들은 1960년대부터 도로에 이것을 묻어왔습니다. 컨트롤러는 단순히 자동차의 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두 가지 측정값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량, 즉 시간당 감지기를 통과하는 차량의 수로, 이는 시스템의 도로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혼잡한지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점유율로, 감지기가 차량에 의해 덮여있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감지기가 80%의 시간 동안 덮여 있다면 그 도로는 거의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차량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신호등 뒤의 대기열은 길고 점점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 시간이 연장됩니다. 점유율이 10%인 감지기는 교통량이 적음을 뜻하며 차량들은 빠르게 달립니다. 대기열은 짧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가 일찍 끝나고 교차로의 다른 방향이 더 빨리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자동차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매 순간 도로에 어느 정도가 점유되어 있는지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을 바탕으로 각 방향에 얼마나 많은 미래의 시간을 할당할지 결정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타이어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자원 할당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단일 교차로라도 도시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지하고 현장에서 반응하는 신호등, 즉 작동 신호등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작동 신호등은 수요가 많을 때 녹색 신호를 연장하여 자신의 교차로를 더 빨리 소통시킬 수 있지만 두 블록 떨어진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차량을 빠르게 자신의 교차로로 통과시킨 다음 그 전체 차량 무리를 준비되지 않은 채 아직 빨간불인 다음 신호등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차들이 몰려서 이 점은 사라지고 두 번째 대기열에 앉아있는 운전자는 첫 번째 신호등이 도우려고 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호등끼리 서로 소통하고 전체 구간이나 그리드를 한 번에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교차로에서의 전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을 적응형 신호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며 SCAT, SCOOT, InSync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한 개의 신호만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들은 수백 개의 감지기로부터 들어오는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십 개의 교차로에 걸쳐주기, 길이, 분할 비율, 타이밍 오프셋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재계산합니다. 이 계산의 결과물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들어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경험해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 웨이브 또는 진행 밴드입니다. 이는 구간의 제한 속도에 맞춰 초록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신호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은 멈추지 않고 연이어 초록불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가 나와 함께 움직이는 듯한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차량 무리가 한 교차로에서 다음 교차로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차량들을 정확히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된 오프셋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연동 없이 작동하는 감응신호 시스템은 마치 각 주자가 다음 주자가 준비됐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구간만 최적화하는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적응형 네트워크 시스템은 모든 주자가 동시에 서로의 위치를 고려해 출발 시점을 조정하는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하나는 각 구간을 더 빠르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전체 경주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알고리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가스등과 아주 운이 나빴던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교통신호등은 1868년 12월 런던의 국회의사당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스로 작동되었고 수동으로 조작되었으며 특히 위험한 교차로에서 마차 교통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폭발하여 조작하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런던에서는 교통 신호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기 신호등은 1914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등장했으며 빨간색과 초록색 두 단계만 있었고 노란색은 없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정지에서 출발로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 안전하게 반응할 수 없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색이 바뀌기 전에 울리는 경고음, 즉 버저를 추가했습니다. 불빛이 아니라 버저였습니다. 노란 신호등은 전기 신호등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1920년에야 미국 전역에 표준화되었습니다. 6년 동안 미국 운전자들은 아무런 시각적 경고 없이 정지와 출발 사이의 간격을 직감적으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최초의 신호 동기화 시도는 1917년경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운영자는 시계와 전화기를 들고 탑에 앉아 4개의 신호등의 수동으로 타이밍 조정을 전화로 지시하며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첨단 도시 관리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와 직감으로 하던 일을 현대의 적응형 시스템은 센서 데이터와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밀리초 단위로 처리합니다. 문제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답을 내는 속도뿐입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살아온 내내 주변에서 작동해왔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어디서든 이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록불이 켜지기 전에 약간의 망설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반초의 시간은 모든 방향이 빨간불이 되는 올레드 클리어런스 인터벌입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노란불의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초록불이 예상보다 몇 초 더 길어지는 순간은 땅에 묻힌 센서가 신호 제어기에 대기 차량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호등이 마치 맞춰진 듯 초록불이 되는 구급차는 앞서가는 신호등에 무선 신호를 보내 다음 신호를 바꾸게 하는 교통신호 우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보행자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 타이머는 모든 운전자에게 남은 신호 변경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보조 신호로
정지선에서 발생하는 추돌 사고를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 좌회전 신호는 교통 엔지니어가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직접 세어보고 보호 신호가 필요한 특정 혼잡 시간대를 발견한 후 설치된 것입니다. 새벽 2시, 텅 빈 교차로에서 여전히 90초짜리 전체 신호주기를 반복하는 신호등은 감지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신호등은 수십 년 전에 설정된 고정 신호 계획대로 작동하며 실제로 차량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지선 근처 자전거 차로에 아스팔트에 살짝 좁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파여 있는 부분은 자전거의 작은 금속 질량에 맞춰 크기를 조정한 루프 감지기로 자동차용 루프가 자전거를 감지하지 못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신호에 계속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후 추가로 설치된 것입니다. 길을 다 건너기도 전에 깜빡이기 시작하는 건너지 마시오. 신호는 당신에게 서두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신호는 보행자 신호가 남은 초를 표시하는 것으로 표준 보행 속도인 초당 약 1.2m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는 램프미터, 즉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단일 빨간 신호등은 일부러 당신을 느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호는 고속도로의 차량 밀도가 교통이 갑자기 정체되는 지점 이하로 유지되도록 차량 유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차로를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버스는 버스 자체에 장착된 트랜스폰더로부터 신호 우선권 요청을 받고 있으며 교차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버스가 일정에 맞춰 운행할 수 있도록 아주 짧은 지연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더 빠르게 느껴지는 도시는 대개 신호 체계가 처음부터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계획된 곳이며 수십 년에 걸쳐 여러 하청업체가 호환되지 않는 제어기를 사용해 교차로마다 따로 설치한 도시가 아닙니다. 신호등이 불리하게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는 때로 사실입니다. 일부 간선도로 신호는 오전엔 도심, 오후엔 외곽 방향에 맞춰 최적화되어 반대 방향 운전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기를 건너뛰어 빨간불이 유난히 길어지는 건 제어기가 차 없는 방향에 초록불을 주고 그 주기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신호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대형 개발이 인터체인지 근처에 새로 들어설 때마다 교통 엔지니어들은 수개월에 걸쳐 주변 교차로의 신호 주기를 다시 계산합니다. 새로운 목적지 하나가 수천 건의 이동 패턴을 한 번에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교통관리센터의 운영자는 도시 전체 신호등을 한 화면에서 불러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주기를 멈추거나 초록불을 연장하거나 긴급 차량을 위한 인위적인 통로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실제로 숨겨진 상충관계가 존재합니다. 신호등은 시간당 최대 차량 통행량을 처리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동등한 비중을 둘 수도 있으며 정지와 출발을 최소화해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맞출 수도 있고 학교 시간에는 모든 적색 신호 구간을 연장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완전히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신호주기 분할은 지금 누구의 시간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모든 신호주기 길이는 판단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수치들은 기술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 아래에 있는 선택들은 기술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호등은 여전히 고정시간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적응형 시스템이 통신 인프라, 숙련된 유지보수 인력,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적응형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과 실제로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이루어지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는 지식이 아니라 예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차량 시스템은 자동차가 자신의 속도와 위치를 교차로 제어기에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감지기가 확인하기도 전에 대기열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마치 교차로가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오는 차량까지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표준 카메라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컴퓨터 비전 제어기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 배달 로봇, 전동 스쿠터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각각에게 신호 주기를 따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시행된 AI 제어 신호등의 초기 실험 결과 평균 이동 시간과 차량 공회전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과는 지역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알고리즘이라도 고장난 감지기와 관리되지 않은 통신망이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 교통관리의 결정적 제약은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도로가 보내는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신호등은 단순히 언제 출발하라고 알려주는 인프라가 아닙니다. 신호등은 도시가 누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안전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호 주기 분할은 하나의 정책입니다. 감지기가 한 번도 설치되지 않은 신호 주기는 예산이 바닥난 결과입니다. 신호등이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등은 도시가 시간에 대해 스스로와 나누는 논쟁이며 그 논쟁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